네, 오늘 농업용수 비료 사용을 한 유역 비점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대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 발생원 관리, 이제 그 중에서 농업용수 비료 사용, 그래서 농가 밭과 또는 시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서론해야 되니까 녹조 관련된 주제고 해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강원도에 50년 만에 인제에서 녹조가 발생돼가지고 다들 깜짝 놀라고 지역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장 얘기 나오는 것이 축산 유입이 됐든지 아니면 지금 거기 수온이 20 몇 도 이상, 그래서 35도 정도 기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온도 상당히 올라가서 녹조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이 됐다는 얘기들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사모님 발표하셨던 내용에 보면 환경부 녹조 종합 대책 그 여러 가지 그 전략 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전 사후 관리 체계 이런 전략들이 있고 그 네모난 박스로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럼에서도 4차 포럼에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달아질 것 같긴 하고요. 첫 번째랑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역에서 비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 저희도 이제 수성공사도 그 수성공사법이 바뀌면서 댐 상류역을 관리할 때 횡성댐 상류역의 비점을 어떻게 관리해서 유기물을 줄일지 이 과업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왜 수성공사에서 댐 상류역을 하나 했더니 수성공사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보고서라든지 다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유역 비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축산계가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아마 보고서들의 재산계의 90% 이상은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아까 토지의 축산계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강우 유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직접 유출은 눈으로 갖다 보이지만 땅속으로 침투했다가 기저 유출로 나오는 부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그동안 사실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쓰고 있는 총량제에서 원단이 쓴다든지 그럴 때에는 다 대부분이 직증출 원단이고 아마 산림 자료만 보시면 일부 기저유출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투에 따른 기저유출 이 부하가 얼마큼 되는지 아까 질소 말씀하셨는데 질산정 질소 같은 경우 기저유출에 대한 부하가 아마 50%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건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지하수는 깨끗한데 거기 무슨 오염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출과 기저 유출을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직접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고령지밭에서 또 사실 지역적인 농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밭에 퇴비도 많이 뿌리고 이래서 토양유실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비점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강원도에만 7개 지역 관리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토양유실뿐만 아니라 양분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축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퇴비사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를 갖다 한 마리 키울 때 발생되는 축분이 이만큼인데 퇴비사가 부족하니까 밖에다 야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논에 관련돼서 아무도 신경을 사실 안 썼죠. 저도 이제 환경부 연구과제들을 하면서 논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신경 안 쓰다가 통합물관리 이후에 논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여태까지 논에서 발생되는 농업 배출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등한시했고 영농이라는 어떤 특성을 갖다 고려한 유역 관리는 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료를 얼마큼 사용하냐 물어보면 왜 물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학교에서 조사합니다 하게 되면 조금 알려주는데 환경부에서 조사한다면 안 알려주시긴 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권장 시비량, 현장에서 저희가 토양 샘플을 갖다가 떠서 난 이걸 분석해 달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작물을 갖다 재배할 때 필요한 비료량은 이만큼이다 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했던 관행들을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1.5에서 200. 근데 아무도 측정을 안 한 거니까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 기저유출을 했던 부분들은 아까 질소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논 같은 경우는 담수하는 시기가 한 100 몇십일 되거든요. 그때 물을 담수하고 있어서 이 담수에서 토양이 논이라 하게 되면 침투가 거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지역은 논이 하루에 39mm 정도 물이 침투가 일어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을 갖다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고 39mm라는 물이 침투하면서 뭔가 물에 녹는 영양염료 또는 오염물질을 하는 것이 녹아서 땅속 들어갔다 지하수 갔다 하천으로 나오는 양이 50% 이상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직접유출, 기저유출에 대한 비점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하수 처리장에 대한 내용 또는 농업용수에 대한 회기수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직접유출, 기저유출, 하수 처리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기수 이런 부분을 같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BMP가 또는 관리 방안이 뭔가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적합한 정책 수립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올해 우남칠 교수님 연구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실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비가 별로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 질소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보게 되면 수막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막 재배하게 되면 지하수를 갖다 물을 퍼가지고 우리가 샤워꼭지 틀어놓는 정도로 물을 갖다 쓰거든요. 근데 그 물들은 어떻게 되면 배수를 통해서 바로 이제 하천으로 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막 재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영양염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거고요. 보통 보게 되면 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출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약적으로 그 밑에는 물을 사용하고 이 물들은 직접 유출이 하나도 없는 침투에 의해서 기저비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현장 가서 한번 조사도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겉에는 이렇게 되고 안에 돼 있고 이 중간에 물을 뿌리는 게 수막 재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여기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물을 또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지하수 양을 좀 줄이시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이런 타이머를 갖다 이용합니다. 타이머를 해서 집에 퇴근할 때 타이머 틀어놓고 가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뭐 저녁 7시 그때 되게 되면 물이 이제 계속 샤워꼭지처럼 물을 틀어놓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온도 기반으로 갖다 이제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면 물을 사용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해봤더니 온도를 저희는 이제 한 6점 몇 도, 근데 5점 몇 도, 4점 몇 도 했을 때 물 사용량이 이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갖다 저희가 이제 한 농가에서 해보니까 편하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거 했다가 이게 안 돌아와서 내 작물이 죽으면 어떡해?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민들의 그 생각을 갖다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버넌스 내용들을 갖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농업용수 하게 되면 잘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통합물 관리 전에는 제가 농구학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거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농업용수도 통합물 관리에서 좀 약간 과학적으로 좀 관리하자 그래서 디지털 투기인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하는 부분들을 해서 실제 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상류역도 요즘은 고민을 합니다. 물론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렇게 상류역으로 들어오는 물 관리하고요. 각각의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물을 얼마큼 공급하는지 계측하고 이걸 디지털 투인을 해서 물을 갖다 공급량, 이용량, 사용량, 신속 회기수량, 무효방류량, 지연회기수량, 기저회기량 되게 복잡하죠.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실제 물 순환을 물을 갖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학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염부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내용 보시면 논에서는 그냥 벼가 잘 자라고 수확하는 황금 들녘만 생각하시는데 실제 2월, 3월부터 보게 되면 거기 축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퇴비 들어가 화학비료 들어가서 썰애질해서 물을 방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영농 활동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강호 유칠이라고 하는데 이 농업 분야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역 대부분 보게 되면 논이 다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도 뭔가 배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기저유출도 아닌데 이렇게 고농도가 나옵니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 지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농업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관리할 때 중간에 물을 갖다 빼는 부분, 빨갛게 발색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영농의 특수성들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물 공급되는 양 중에 얼마큼 이제 나오는지를 문헌 조사를 했는데 문헌 조사한 자료도 보게 되면요. 27에서 84% 평균 신속원 36, 지연이 24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를 보게 되면 35%가 회귀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가 문헌 자료를 인용했더니 그냥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 과업을 하면서 농업용수 회귀율이 지역별로 수개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 200여 개 저수지랑 수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회귀량이 얼마큼 되는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에서 이제 공급되는 물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농공학에서 배우는 농업 배수에서는 수질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농업 배수의 수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배출수라는 단어를 갖다 써서 농업 배출수의 수질이 얼마큼 되는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강우 유출 시기가 아닌 지역에 언제 영향을 주는지, 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이제 보는데, 지금 22년부터 22년, 23년에서 농식품부에서 저탄소 물관리 기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학과의 최진대 교수님이 이제 몇 년 동안 SRR에서 물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부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용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질도 향상되고 생산량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메탄 발생량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관리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농업 분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제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관리에서 완유성 비료하는 부분, 배수물고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완유성 비료랑 배수물고 외에도요, 유인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고 자동화되는 한 400~500만 원짜리 이용해가지고 실제 물관리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농어총사 지금 보시면 한 3,400개고 전체적으로 지자체 하면 17,000개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를 사실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저수지 그 측정망 이건 사실 없습니다. 농어총사에서 하고 있는 3개월에 1년에 4번 하고 있는 측정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저수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그럼 우리 저수지 수질이 상당히 좋으니까 쌀 브랜드에서 좋은 물로 만든 생산한 쌀 브랜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걸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감 방안 농민들에게 도와주세요.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법 저희가 이제 그 과업을 19년대 하면서 수자원공사법인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여기 상류유역이라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수면관리에서 상류유역, 그 밑에 보게 되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총사에서도 이제 이 저수지 상류역만 해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니까 이쪽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지만 좀 될 것 같고요. 그냥 만나서 기관끼리 만나가지고 우정을 도모하면서 사진 하나 착각 찍고 나면 사실 그게 끝나버리고요. 제가 다른 데 포럼에 가서도 뭐냐면 어디서 했는데 밥 먹고 사진 찍은 게 하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데, 어떤 그 연결고리라는 거 아까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기관과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라는 이제 주제에서 논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또 다양하게 있다는 거 좀 아실 것 같고요. 밭에서 비점오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고 있던 거는 여러 가지 비료나 가축 퇴비, 그다음에 이로 인한 항생제 여러 가지 유출, 그다음에 농약 사용되는 부분들. 근데 사실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도 농약 사용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사실 없고 아마 측정도 분석도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토라는 부분들 아마 많은 부분 아실 텐데, 객토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홍천에서는 객토를 갖다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객토를 해가지고 토양 실력 많이 발생되고 영양물질 들어오고. 근데 농민들은 객토를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같은 도시민들이 아주 뽀얗게 생긴 감자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객토를 하지 않으면 계약 재배를 또 안 해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객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고령지밭 흙탕물 저감 사업 지역, 그래서 비점 관리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저감 사업들 한 1,325개 그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들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 중에서 불법 또는 임의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원상 복구하게 되면 발생원 관리가 바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불법 경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매년 한 8년째 불법 또는 임의경작지 면적이 얼마큼인지 분석을 하고요. 각각의 지번에 대해서 파게 되면 각 환경청이라든지 해서 현장 가서 지자체랑 같이 현장 가서 원상복귀하는 부분들을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이렇게 분석하고 보게 되면 합동점검할 때 현수막 하는 것이 초기에는 되게 효과가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지자체에서 환경부에서 불법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네.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불법 비율은 또 늘어나긴 하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부분들이 계속 연관이 되는데 인식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별로 안 하네.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원래 했던데 임의경작지가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걸 할 때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과연 농민들이 할까 했는데, 이 SS 저감 87%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저감률이 높은 거는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경사지밭을 이렇게 계단을 갖다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테라스 형태로요. 이렇게 되면 실제는 토양 실력이 엄청나게 줄어나고 유출수도 발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1억 몇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뭐 해서 지자체 평창군에서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뭐냐면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2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면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을 갖다 하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했고요. 한 5군데, 6군데 지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계단식밭 조성을 했을 경우 농업 비점은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만대가 자원 도암 지역에 한 1,500억 정도를 투입했다는데 그냥 심각한 지역은 다 이렇게 계단밭 했으면 아마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농민들도 사실 생각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전과 후 여기 보게 되면 면적이 경사지 밭에서는 이 면적하고 계단식 밭에 작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아, 나 싫은데 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그게 어떨까 했는데 실제로 해서 보니까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3인 1주가 2인 1주로 되고 고소득 작물에서 경사밭에서는 재배하지 못하는 거 재배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나중에는 굴삭기 지원만 해주면 난 면허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조성해 볼게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저감 사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저감 사업하고 모델링해서 효과하고 계획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농민들이 실제로 참여 관리가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빗점관리 지역 저희가 한 7, 8년 이렇게 모니터링도 하고 뭐 분석도 하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1년 반 또는 1년 또는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서 챗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자료 한 10,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빗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 농경주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맞는 저감 사업은 무엇입니까 해서 DB를 만들고 해서 챗봇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요. 그래서 이게 그 인수인계를 갖다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궁금하면 다 물어보면 다 될 정도로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뭐 사투리까지 두게 되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강원도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00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챗 GPT는 보게 되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 실무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없고, 근데 일반적인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부분들의 이런 챗봇의 활용성이 더 높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횡성군 잘 말씀드렸는데 횡성에 소가 많다 보니까 축분 발생량의 4%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들은 갖다 처리를 갖다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퇴비사에 하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사이클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번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딘가 처리해야 되는데 밭에 처리 못한 다음은 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야적할 때 그럼 중간에 공동 퇴비사를 한번 설치하는 걸 하는데 여기 농민들도 내 집 주변에서는 똥냄새 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희가 500m 반경, 이게 거리부터 5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몇 곳을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래도 싫어라고 해가지고 사실 추진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해서 다양하게 여기 퇴비사의 비가림시설 유출 방부터 이제 법적으로 이게 됐다고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동 퇴비사 여러 가지 수질 개선 효과 이렇게 모의해서 제시를 했지만 사실 이거 그냥 숫자만 정리된 거고요. 실제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드론을 이용하고 여기 RTK GPS가 매우 정확하거든요. 몇 센치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GIS 자료 그래서 저희가 GIS 좌표를 뭐 쉐입 파일, 포인트 라인, 폴리건 형태의 그 정보를 이렇게 자동으로 끌어당겨서요. 드론이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여기 가가지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조사하고 매번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을 스케줄러 걸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야적 퇴비를 한번 조사하는데 이게 활용될 수 있어야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게 뭐 욜로라는 거 학습하는 건데 사실 내용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한 2시간이면 다 학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될 수 있고 뭐 다른 물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RTK GPS 좌표가 있으니까 이걸 발견하면 사진 찍고 GPS 좌표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GIS 매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카카오 채널로 갖다 해서 이렇게 두게 되면 그냥 그 지역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지역에는 퇴비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뚝 덮개를 갖다 안 씌웠네. 그럼 덮개를 씌웠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또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덮개 씌운 거 여부도 학습하면 되거든요. 아마 낙동강에는 지난번에 한 7,000개 정도의 덮개를 했다는데 이 강원도는 덮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습할 데이터를 지금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 나오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델에 나온 결과는 무조건 맞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질 개선 효과는 이만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표수 지하수를 연계한 수량 수질 수생태
이 5가지 단어를 갖다 한 번에 아우러서 평가할 수 있는 툴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환경부 과업을 통해서 이 툴을 갖다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수량 수질 수행태를 갖다 한꺼번에 펼고 아까 말씀드린 논에 대해서도 갖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공농의 63%가 농업용수거든요. 근데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만 안 돼서 저희가 논도 같이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TOC 지금 총량제 아까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TOC 모의하는 부분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수생태 건강성인데 그동안 유역 관리를 통해서 수량과 수질이 변화됐을 때 수생태 건강성이 여기는 1월부터 12월 시간별로 여기는 갖다가 공간이거든요. 소유역 또는 하천별로.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수생태 건강성 TDI, BMI, FA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니까 수생태 건강성 지표도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류 위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5번째 내용은 그동안 이제 아까 보셨던 유역 관리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 생각에는 몇 년 후에 있으면 아무도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갖다 데이터 기반 모델을 갖다 이용하는 건데 여기 8당 이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강 물환경연구소랑 함께 여기 머신은 여기 여러 가지 8개 그다음에 AutoML을 이용해 가지고 뭐 중요도 분석이나 뭐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한 450만 개 데이터는 뭐냐면 5분 단위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등등 해서 여기 수질을 예측했는데 여기 재미난 것이 보면 여기 R스퀘어가 한 0.8 이상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되냐 또는 갖다 얘를 이용한 앙상블 모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각각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한 개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안 맞으니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이용해 가지고 AutoML 이용하면 아마 평가할 때 최고의 모델을 갖다 선정하고 그걸 통해서 예측도 하고 평가도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하고 디지털 트윈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금호강 유역에 대해서 유량과 수질이 이제 크기는 유량, 그 다음에 색깔은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표출하고 이걸 통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녹조 관리 시나리오를 갖다 봤을 때 여러 가지 수질 개선 시나리오를 갖다 했을 경우 수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기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 보이시는데요. 지오시스템 리서치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요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생태 관련된 부분들 아까 유역에서 수량과 수질을 갖다 변화시킬 때 수생태 건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보는 건데 그냥 시각적으로 많은 분들이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면 그래 물이 어떤데 그래서 실제 여기 금호강 유역 이 지점에 대표 종이 움직이게끔 해놨고 해서 요 DB만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고기가 지금 살겠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많은 얘기 나오는 것들이 가장 팬시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렇게 각각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갖다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프로토타입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 체계를 뭐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거의 마지막인데요. 여기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제 거버넌스 하게 되면 뭐 행정 거버넌스나 무슨 거버넌스 종류는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뭐냐면 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과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도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받아서 듣는 부분들은 있긴 있지만 전체에서 20% 30%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나 아직도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유역 관리하고 비점 줄이기 위해서 모두 하고 사업도 하고 천몇 빼고 강원도에다 했는데 왜 아직도 흙탕물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토지개 축산계약에서는 농민분들의 적극적인 좀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가서 저희가 밥을 사드리고 뭐 한다고 그거는 일회성이거든요. 농민들은 자기의 소득 증대랑 제일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뭐 다른 회의에서 봤는데 농민들의 소득 증대 이외에 농민들의 자부심을 갖다 올려준다는 건데 그 자부심이 바로 소득 증대더라고요. 이게 저희만 생각하는 저희 현장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수자공사하는 거버넌스 내용들 보게 되면 결국 소득 증대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모여서 교육하고 하게 되면 인지도는 달라지는데 당장 내가 농번기에 때는 농사 지어야지 거버넌스 신경 안 쓰시고 농한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갖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버넌스, 리빙랩, 그 다음에 마을에 브랜딩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을 갖다 증대시키는 GLB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득 증대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 리빙랩 문제 해결이고요. 그로 인해서 자긍심도 올라가고 그래서 마을의 브랜드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저희가 해봤더니 이제 원주시나 인제 홍천에 대해서 이러한 모델을 한번 적용해서 브랜드하는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
예,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브랜드 성공률은 5%도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 이걸로 믿으면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안 된다 그러면 총량제와 연계에는 B점 삭감 계획인데 어제도 보니까 MBS를 총량제랑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축산도 총량제랑 연계할 수 있는 뭐 삭감부 하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러한 자료 보게 되면 점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이 총량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B점음 삭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타 계획과 연계,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정으로 된 연결고리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연결고리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해놔야지만 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 그 다음에 저희가 BOD, TNTP, TOC, SS에 대한 이런 삭감부활용이 이 정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시면 아마 이제 신규 그 총량제에서는 아마 이걸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지자체장은 환경 신경 쓰기 싫은데 개발부 활용 확보 그런 것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저희가 뭐 1325개 지금 흙탕물 저감 사업 DB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술 지침에 이 부분을 갖다 연결하고 삭감번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DB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 유지관리 대장을 보게 되면 도로 청소 관련된 부분이 신규 최근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농업 비점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축산 관련된 부분 MBS도 같이 추가된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그 삭감번에 인정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냐면 공익직비제 관련된 보게 되면 보시면 선호하지 않는 활동이 이게 환경부에서 원하는 활동이거든요. 그 농민들의 생각하고 환경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환경부는 이걸 하라고 했는데 농민들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농민들은 소득 증대가 가장 큰 그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런 농업 비점하고 농환경 보조 프로그램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교차 전수 관련된 내용도 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1, 2, 3, 4 그러니까 농식품부랑 환경부랑 같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연결고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얘를 갖다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